네가 편집할 거잖아. 알겠어. 네, 카메라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여성 미술가를 우리 모임에서 다룬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채셨나요? 알아채셨죠? 알아채셨죠? 네. 아, 그때 여기 계신 분이 희소는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어? 맨 처음. 그날 처음이었어? 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 미술가를 다룬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지를 올렸어. 왜 우리 모임에서 여성 미술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그 생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는 거, 오프닝에서. 예, 제가 틀렸고요. 그래가지고 깨닫자마자 한 3일쯤 지나서인가 바로 공지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룬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희도 별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 미술가를 우리 모임에서 다루는 건 두 번째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정정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정정합니다. 네, 이렇게 정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여성 미술가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프리다 칼로 이후에 두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미술가는 그 메리 카사트라는 화가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공감대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공지를 올리기 전에 메리 카사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다라고 하는 분만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아, 제로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미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확인이 됐네요. 왜냐하면 저는 메리 카사트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식을 2시간 안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 화가 자체가 발굴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1970년대 중반쯤부터 발굴이 돼가지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됐고, 그 이후로 전기도 가능이 되긴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가 번역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리 카사트에 대한 학술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소수의 학위 논문이라든지 소수의 인상주의 연구서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코멘트로 써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슬라이드는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메리 카사트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인상주의의 어떤 열풍 속에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을 간과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을 직접 찾아보신다면은 훨씬 풍부한 학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목을 설정한 건 화가로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설정했는데, 이 제목은 뭐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전반적으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역경에 부딪히고 다시 좌절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투를 묘사하기 위해서 화가로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로 산 것이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화가가 되기 위한 갈망과 또 완벽하게 자기가 화가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속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화가로서 커리어를 쌓고 그것을 자신의 전업으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세상 속에서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19세기 파리를 먼저 가서 19세기 파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 카사트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타임라인들을 한 3부에 걸쳐서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림들을 살펴볼 거예요. 어떤 그림들이냐면 새로운 여성을 표현한 그림들, 그리고 성모자스러운 일상적인 풍경의 그림들, 그리고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파나나 회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촘촘하게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9세기 파리로 가봅니다. 19세기 파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19세기 파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근대적 부르주아의 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봉건 귀족의 헤게모니는 그 부르주아 그 자본가들, 기업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 정치가 확립이 되고 선거권이 확립이 되고, 물론 남자들만의 선거권입니다. 자유무역주의라는
그 경제 논리에 의한 통치술이 발현이 되는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식민지들을 활발히 개척하기 시작하죠. 프랑스는 아시아와 특히 아프리카 쪽에 중점을 두고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산물들을 바탕으로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 번의 왕정 복고와 공화제와 그런 찬탈의 혁명 속에서 많은 일반인들, 파리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 얻게 된 평화이자 부였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점차적으로 확립이 되고 자본주의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파먹고 살던 시대에서, 안녕하세요, 정말로 상품을 팔고 외국으로부터 부를 끌어오고 할 수 있었던 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벨 에포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벨 에포크 시대라는 뜻은 아름다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아름답죠. 왜냐? 식민지들에서 열심히 부를 끌어다가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왕정국과 공화정의 치열한 싸움이 어느덧 잦아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라고 발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들이 그 근대적인 회화에 화려한 시대를 열게 되는 시대인 거죠. 벨이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 노트르담 파리의 주제곡 중 하나인 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메랄다를 향해서 내 남자가 부르는 중창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노래를 들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다룬 영화가 이거죠. 미드나잇 인 파리, 우디 앨런의 명작이죠. 2011년 작품. 여기서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벨 에포크 시대에 대한 엄청난 낭만을 가지고 있죠. 아, 정말로 피카소와 마네와 드가가 막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 아름다운 시대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정작 들어가 봤더니 느끼게 된 건 뭔가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아름다운 시대구나. 그들은 더 과거를 동경하는구나. 드가조차도 다빈치의 시대와 라파엘로의 시대를 동경하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시대도 미래의 누군가는 지금 나를 동경하고 있는 시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벨 에포크 시대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주아 사회에서 인상주의가 꼽히게 되는데, 남성 부르주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부장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여성 미술가를 다룰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과거에도 가부장제도 있었죠. 귀족적인 가부장제였죠. 근데 이 부르주아의 가부장제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이원화가 심해지는 가부장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귀족적 가부장제에서는 그 남자고 여자고 어차피 자기 토지 안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예술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똑같이 여가를 향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던 시대였죠. 근데 부르주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문성의 시대고 상업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거나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된 가부장제가 정착을 하는 시대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직장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귀족들은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서신도 쓰고, 악사들도 초대해서 노래도 듣고, 시인들도 초대해서 시도 듣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이제는 노동의 공간과 여가의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같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과 가정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이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고착화되는 시대가 바로 부르주아 가부장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의 기원은 도시이면서 중소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발현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대부분이 도시, 중소 부르주아라는 이 틀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플라느리의 시대라고 하는데, 플라느리라는 건 뭐냐면 산책자들이에요. 산책하다, 산책하는, 보들레르가 제안한 관점인데, 왜 이러한 관점이 대두되게 되냐면 1850년대에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파리가 완전히 도시 정비가 됩니다. 과거의 중세적인 도시를 완전히 탈바꿈하고, 모든 건물들이 지금 우리가 파리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양식의 획일적인 형태, 그리고 완벽히 짜여진 도로망으로, 수평적인 도로망으로 짜여지는 시기가 이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주아들은 이 시대를 아주 산책하기 좋은 시대, 도시를 관주하기 좋은 시대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산책자들의 시대인데, 그래서 대두되는 관념이 무관심적인 관조예요. 관조한다.
나는 산책하면서 도시를 관조한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캐치하고 싶다라는 게 인상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늘이라는 시대, 산책자들, 도시 산책자라는 관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주의를 창조한 발명품이라고 일컫는 뭐 기차라든지, 왜냐? 우리 전에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이동하는 세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사진기, 왜냐? 이제는 더 이상 정밀하게 실제를 묘사하는 것이 의미 없어졌으니까. 유화물감, 왜냐? 이제는 물감을 밖으로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야외에 화려한 빛을 그대로 캔버스에 집어넣을 수 있었으니까. 아뜰리에를 벗어나서. 이러한 세 가지 발명품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관념적인 물리 환경적인 변화 요인으로서 이런 플레이나레라는 관념을 우리가 또 한 번 자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이야기한 것을 가져왔는데 게오르크 짐멜이 1900년 초에, 그러니까 근대가 완전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이때 근대성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대 생활의 가장 심층적인 문제는 압도적인 사회적 힘과 대면에서 개인의 실존이 갖는 개별성과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온다. 인상주의자들의 화풍이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이 바라본 자연, 자기 자신이 도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 개인화되는 감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일컫는데 왜 그런 관념들이 중요하냐면 도시가 대규모화가 되고 산업이 대규모화가 되고 그러한 대규모화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점차 소외되고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대성의 관념, 개인주의적이라는 관념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농사일을 하던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개인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일어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 가족이라는 혹은 마을이라는 시족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자각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근대성이라는 것은 여가와 직장이 분리가 되고 주택과 일터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거대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실존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상주의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사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성의 이미지가 극단화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여신이라는 관념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속이 돼요. 왜냐? 그것은 한순간에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숭고한 여신, 성모의 모습, 비너스의 탄생, 이것은 정말로 그 귀족 남성 사회에서 그 유구하게 추구해온 하나의 관점이고 하나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동시대 여성들에게 투영하고 싶었던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통치술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 대두되는 관념,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게 되는 새롭게 대두되는 관념은 매춘부라는 관념인데, 이것은 요구이고 타락이고 나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남자인 나를 유혹의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파멸을 상징하고 세기말에 극히 심하게 대두됩니다. 세기말이란 영화도 있죠. 세기말이란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세기말에 왜 이런 탐험 파탈적인 이미지와 데카당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렇게 세기말, 하나의 분기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됩니다. Y2K에 대한 모호한 두려움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2000년이 되면 이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닐까? 2000년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앞자리가 이자인 시대를 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 이런 세기말적인 관념들이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관념들이 뭐냐면 데카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데카당의 시대는 그러니까 세기말에 혼란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통계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 그냥 있는 대로 보았어요. 프랑스 여성 인구의 7분의 1이 매출에 종사했다는 어떤 주장이 있답니다. 그만큼 뭐 과장된 주장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파리의 여성들이 이런 업종에 종사했대요. 왜 종사했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종사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와 권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여권 신장운동이라는 것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관념은 사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관념이거든요.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하면 남성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기득권 남성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득권의 시대가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우생학이라는 관념. 이 세상에는 우월한 유전자, 우월한 종족이 있다. 우월한 남성과 우월한 서양 사람이 있다. 저열한 이민족 국가들과 저열한 여성이 있다는 관념이거든요. 이 우생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대참사가 뭡니까? 나치즘이죠. 그리고 다윈이라는 사람도 어떤 진화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화는 결국 서열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진화를 거쳐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은 최종적인 목표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에 갇히기 때문에 그 밑에 것들은 다 저열하다는 서열의 관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성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성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여성은 남성에게서부터 파생된 존재라는 뿌리 깊은 서양의 관념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 관념들 그리고 그들을 저열하다고 평가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1863년 살롱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이 작품이죠. 비너스의 탄생이고 고전주의적인 여신의 모습, 도덕적이고 숭고하지만 그 안에 에로티시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이 작품이 최고상을 받았는데 반면에 동시대에 그려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알드라만의 올림피아는 이때 살롱전에 출품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출품됐지만 하여튼 동시대에 나온 두 개의 이미지지만 과거에 이야기했던 여신과 매춘부라는 두 가지 관념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고 1864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풀밭의 점심 식사가 낙선을 하게 되면서 살롱전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인상파전, 그 낙선전이 개최가 되죠. 거기서 인상주의자들 실추로 보이는 계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 인상주의가 태동하기 그 전년도에 이렇게 분화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춘부의 이미지와 여신 이미지. 찰스 해리스는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 좀 마시게 읽으세요. 읽고 계세요? 이러한 관념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네가 각색한 그림에서 벌거벗은 여인을 창녀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아두는 것. 더 분명하게 말하면 관람자를 창녀의 고객이라는 상상적인 위치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사진요? 네. 사진 모임은 아닌데 예. 들으셔도 됩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벗은 여성은 창녀일 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성을 자각하고 도시성을 자각하는 것이죠. 왜냐? 도시에 있는 수많은 창녀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실제로 그들의 고객이지 않느냐라고 마네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적나라하게 놔두는 겁니다. 이제 여신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녀는 창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관람자를 창녀의 고개는 상상적인 위치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회화는 이런 작품으로 머지않아 모든 것이 가치가 매겨지기 위해 그리고 상품이 되기 위해 시장에 내놓게 되는 현대세계 안에서 사랑의 의미에 관한 일종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교환행위다. 매춘부에게 가서 사랑을 돈 주고 산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의 사랑이. 어차피 너희들 조건 보고 만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할 때 이미 근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기호 전달, 체계로 표현하고 고전적인 사랑의 여신은 창녀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이 비너스가 이 창녀로 번역될 때 근대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적당한 역할이 있다고 봤어요. 예술의 영역 안에서. 적당한 역할이란 뭐냐? 남성들이 건축적인 사업, 기념비적인 조각, 생활의 회화 형식 등 위대한 예술에 종사해야 하는 반면 이미 예술의 측위를 나누고 있죠. 여성 미술가들은 그들 자신의 우아함과 신선함이 어울리는 파스텔과 초상함이 이어져 꽃그림에 적당하다. 여성들은 이런 것만 해야 된다라고 뭐가 얘기했느냐면 미술 잡지 가세테 보사르인데 아마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주 유서 깊은 파리의 미술 잡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아예 공식으로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성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굉장히 제한적인 틀을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사테 치부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빠른 화단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상주의자들은 아카데미즘이죠. 관악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1864년
낙선전이 시작된 그 시점에 인상주의자들은 그 관악풍의 화풍을 버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 일기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사트 얘기를 할 건데요. 시대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카사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3명의 어떤 키워드들을 공통 키워드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공통 키워드가 뭐냐? 그때 당시 파리 화단에 있었던 여성 인상주의자들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미술사학자들이 통상 3명을 꼽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베르트 모리소, 우리 오늘 얘기하는 메리카 사트, 그리고 에바 곤살레스입니다. 에바 곤살레스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메리카 사트와 같은 화식을 썼었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사료가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리카 사트는 좀 더 많은 사료들이 남아있습니다. 베르토 모리조가 당연히 가장 많은 사료가 남아있고요. 메리카 사트는 그럼 왜 많은 사료가 남아있을까요? 미국인 출신이라는 정체성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베르트 모리스와 에바 곤살레스는 마네라는 키워드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요. 베르트 모리스는 마네의 모델이었고 수제자였고 마네의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웨센 마네랑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단에서 계속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고 크게 제약받는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마네라는 우산 속에 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 곤살레스는 좀 더 마네 모델에 가까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네에게 미술을 배웠고 마네의 수제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맥이라고 하죠. 혼맥을 통해서 화단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상주의자들의 대부였으니까 마네는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거기서 사실은 얻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런데 메리카 사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물론 인상주의자들과 다 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혼맥을 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드가와 제일 친했죠. 드가는 또 그 인상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괴짜로 좀 통했기 때문에 마네처럼 그렇게 중심에 있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혼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던 두 사람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미국 출신의 유럽에서 활동한 19세기 화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국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맥미언 휘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 인상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영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인상주의적인 화풍, 자신이 느끼고 보고 느낀 대로 그리는 것들, 그리고 재현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시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감각들, 그런 것들을 영국에서 아주 성격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그러한 혁신적인 회화를 하셨기 때문에 뭐 존 머스킨과 소송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존 시너 사전트라는 위대한 초상화가도 있죠.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이고 유럽의 어떤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 상류층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아주 예쁜 초상화죠. 그런 것들을 그려주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리카 사트가 있는데 셋 다 미국 출신이에요. 그리고 셋 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어린 시절부터 유럽 여행을 했었고 이 사람은 아예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여행하던 중에. 그리고 메리카 사트도 5살 때부터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그 유럽을 동경했어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반대만 하더라도 예술의 전통이라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에 가야지만 진정한 예술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미국의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상류층의 자제들은 무조건 어렸을 때 유럽 여행을 갔다 오는 게 거의 기본 상식화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유럽의 주류 사회에서 예술을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메리카 사트가 독보적으로 여성이라는 점 자체가 사실은 차이점이죠. 이 사람들도 미국 출신으로서 유럽에서 작품 활동할 때 상당히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고, 야 미국 출신이 뭘 알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촌뜨기들 대하듯이 야 총구석에 온서 놈이 뭘 알아 하듯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 영국의 식민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고 개척시대였기 때문에 걔들은 목 하나 재배해가지고 유럽에 보낼 줄이 알지 걔들이 예술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고전적인 어떤 가치나 사상이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됐죠. 그런 무시되는 과정 속에 이 두 사람도 있었는데 메리카 사트는 더 많은 무시 속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심지어 여성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성이 무시됐던 시대였으니까. 거기 안 보일 텐데. 몬도가 좋네. 베르트 모리조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그때 당시에 여성 예술가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듯이 엄청난 또 상류층 집안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에코데보살 건축학 전공이셨고 궁정의 회계위원회 수석고문의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또 장 오늘의 프라보나르라고 하는 로코코 시대의 거장의 조카 증손녀쯤 되는 사람입니다. 10살 때부터 개인 교습을 하는데 여성 화가들은 개인 교습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미술학교 에콜데보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브르에서 열심히 모장 연습하면서 살롱에 입선하죠. 23살 때. 그리고 74년부터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상주의 여성화가가 베르트 모리조가 아마 대표주자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 작품이 경매에서 최고가 1875년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입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사실 우리가 여성이 그릴 만한 그림이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림을 사실은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 그림도 사실은 그러한 전형 속에 있는 작품인데, 베르트 모리조가 조세프 기사르라는 사람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세 자매가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미술이 안 맞아서 나갔고, 둘이서 같이 받았죠. 베르트 모리조랑 여동생이 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은 나중에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주류 사회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되죠. 베르트 모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잔 마네라 결혼했기 때문에 작품 활동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조세프 기사르가 어느 날 개인 교습을 하다가 카사트의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인 딸들의 재능을 고려해봤을 때 저의 미술 지도는 더 이상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얘들의 기량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반문하죠. 이것은 거대한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속해 있는 상류사에서 매우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 여성인 직업화가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파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여성이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 비난이 이 상류층 집안의 파국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 화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은 부인의 존경스럽고 평화로운 집안에서 더 이상 예술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두 딸의 운명의 중재인 역할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나서서 얘들을 여기서 스탑해 주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해든지 결정을 해라. 얘들이 직업화가가 된다면 너네 상류층 평화로운 집안에 거대한 파국이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르트 모리조가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진 않겠지만 이 사람도 화가입니다. 마리 바시키르체프, 당대에 활동했던 여성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바라져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오갈 수 있으며 튠리를 위전하고 무엇보다 릭삼브르 공원에 앉아있을 수 있고 물건을 사고 미술품 상점을 구경하며 교회나 미술관에 들어가고 밤에 옛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자유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면 이러한 자유 없이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여성으로서 수행을 받아야 하고 루베레아 마차와 여자, 친구와 가족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관람하는 작품들에서 좋은 것을 얻으면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은 여성이 루브르에 들어가거나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어야 되거나 남자의 수행을 에스코트를 받아야지만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됐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창작의 고뇌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서구 사회를 아주 선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린다 노클린이라는 그 미술사학자가 1972년에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논증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페미니즘 미술사의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신 분인데, 이 텍스트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제도라는 겁니다. 뭔가 그 사회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 허용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성이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 많은 억압과 압력 속에서도 몇몇 예술의 성취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예술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것을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카사트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와, 카사트는요 얼마 전이죠? 5월 20일 1843년 5월 20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주식 중개인 겸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땅 부자들, 그 땅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 자녀가 있었는데 둘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을 닫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빠가 알렉산더 카사트라는 사람인데 미국 역사로 통틀어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회장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카사트는 7살 때부터 5년 동안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전기가 1855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앵그르와 델라크로와 코로를 본 기억, 11살 때의 기억이라고 해요. 이때 프랑스의 대가들을 만나면서 와, 이것이 예술이구나, 나는 프랑스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연년 중에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인 15살 때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당시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여성의 비율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대의 남성 비율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미술교육을 받았는데 같이 교육을 받더라도 여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드화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드 데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사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과 전공 듣는 거죠. 의과대가 가지고 해부학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누드 데생을 허용 안 해주니까 인간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맨날 전문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1866년에 드디어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루브르에서 모장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베르트 모리스의 타임라인하고 똑같죠. 베르트 모리스도 1853년부터 루브르에서 모장 연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으로 미술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루브르에서 모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레옹 제롬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데 우리 현석이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장레옹 제롬이라는 아주 앵그르의 후계자죠. 신고전주의의 마지막 수호자, 정말 고전주의적인 회화의 대가인 사람한테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에바 곤잘레스와 아까 얘기했던 에바 곤잘레스와 공동 작업실을 꾸립니다. 그리고 1867년부터는 마네와 꾸르베의 작품들에 심취하면서 서서히 고전적인 작품 경향이 변하게 되고 1868년에 첫 살롱에 입선하게 됩니다. 그때가 24살이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도 자기 작품을 많이 보내고 또 프랑스에 있는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보내면서 인상주의의 작품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이 처음에 아버지한테 미술대학 다니면서 나 직업화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이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죽는 걸 보는 게 낫겠다. 아버지는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거예요. 딸이 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장레옹 제롬에게 회화를 배웠다고 했는데 장레옹 제롬은 이런 아주 고전적인 여성을 아주 정말로 잘 그리는 사람이고 정말로 화면을 보면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마치 사진을 찍는 것보다 정교한 그림을 그렸던 신고전주의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이렇게 술탄의 하렘과도 같은 오리엔탈적인 풍경 속에서 에로티시즘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상류층들한테 아주 그림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한테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아주 고전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서양 미술에서 보면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기초라고 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형태를 묘사하고 정갈하게 화면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상당한 수준까지 교육을 받던 화가인 겁니다. 메리 카사트는. 기록에 남아있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1968년 우유 마시는 소년. 메리 카사트의 그림 속에서 남자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이 좀 독보적이에요. 아주 귀엽죠? 카사트는 이렇게 아이를 그리는데 굉장히 특화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귀여운
그런 좀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아이의 모습을 잘 그립니다.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아이는 부모의 보호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우유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모습은 어디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카사트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섬세한 자기만의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만돌린 연주자라는 작품은 첫 번째 살롱 입선작입니다.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좀 고전주의적인 초상화에 가까운데 그 키아로스크루라고 하는 명암법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간의 어떤 얼굴을 쫙 환하게 밝게 표현해주는 그런 기법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사트가 코레소라는 그 매너리즘의 화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레소가 그 키아로스크루의 선구자적인 인물로 서양 미술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아로스크루의 매료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 인생의 타임라인을 보면 1870년과 71년에는 프로시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프로시안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시기가 미국으로 돌아간 시기가 카사트에게는 아주 비극적이고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미술에 대한 지원을 끊기 시작합니다. 너 계속 미술할 거면 너 돈 한 푼 받을 수 없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지원을 끊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술의 황무지에 가깝거든요. 볼 수 있는 작품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들고 온 것들도 있는데 판매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아주 우연한 기회에 1872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겨요. 어떤 대주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성당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코라이조의 모작을 새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카사트가 발탁이 돼가지고 그 대주교한테 지원을 받아서 야 이탈리아 가서 코레조 모작 좀 따와 라고 오더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갖고 코레조의 모작을 하고 살롱전에도 출품을 합니다. 1872년부터 77년까지는 살롱전에 5년 연속으로 입선을 해요. 그리고 이때 드가를 만나서 드가와의 교류가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아카데미에도 몇몇 작품들을 출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화단에 어떤 경향들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1876년에 살롱전에서 낙선을 했는데 이때 낙선한 작품 연속 입선을 했는데 아마 일부 작품이 낙선을 한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때 낙선한 작품이 인상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드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 작품이 떨어지고 나서 절치부심에서 1877년에 살롱전에다가 낸 작품은 좀 더 고전적인 경향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평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나는 인상주의적인 작품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계속 그리고 싶은데 그런 건 떨어지고 다시 고전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하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롱전은 나랑 안 맞다. 나는 계속 인상주의적인 작품 그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롱전과 서서히 결별을 하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앙드팡남전이라고 하는 그 인디펜던트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시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점쯤에 가족들이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카사트가 작품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17년 동안 부모와 언니 리디아를 간호하는데 그 언니가 좀 병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간호하고 조카들도 봐주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은데 어머니도 돌보고 이러면서 소녀가장인 화가가 됩니다. 1879년에 공식적인 인상파전에 12점의 작품을 처음으로 출품을 하게 되고요. 1888년에부터는 모자상 시리즈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그림들인데 뒤에 나올 겁니다. 1882년에 언니가 사망하고 언니 사망이 대단한 상심이었죠. 언니를 되게 좋아했고 언니랑 작품도 언니를 많이 그렸고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죽어서. 그리고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여성의 집이라는 공간 하나의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벽화를 그리는 의뢰를 받습니다. 이때가 카사트가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의 가장 큰 작품을 주문받아서 미국에다 처음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으로 돌아왔던 시점 1871년에 미국으로 잠시 전쟁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아버지로부터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단히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내 개인 아시를 포기했고 아버지의 초상화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6주 동안 붓을 한 번 들지 않았으며 유럽으로 돌아갈 때까지 붓을 다시 들 생각조차 없다. 나는 이 다음 가을에 어서 서쪽으로 가고 싶고 일자리도 구하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 유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망이 거의 비슷하다시피 똑같다시피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갈망을 평생 동안 놓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토한 겁니다. 예술도 하고 싶고 서쪽으로도 가고 싶다. 아버지의 초상화를 찍어버릴 수밖에 없죠. 당시로서 여성이 혼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그림을 열심히 하는 시점도 아니었는데 후원이 끊기면 사실상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로를 하죠. 나는 지금 어서 일을 시작하고 싶다. 내 손가락을 간지럽고 눈은 좋은 그림을 보고 싶고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츠버그 대주교로부터 코레조 모작 의뢰를 받은 시점에서 굉장히 큰 문에 들떠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도 코레소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코레소를 정말 상처냈어요. 그리고 코레소는 어떤 화가냐? 이런 걸 그린 화가인데 이 작품은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데 코레소의 풀네임은 안토니오 알레그리다 코레소고요. 코레소가 지역명인데 이쪽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코레소라고 불러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있다면 그 중간에 매너리즘이 있는데 그 매너리즘의 약간 앞단쯤에서 그 바로크를 예견한 그런 화풍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을 굉장히 잘 쓰고요. 또 어떤 누드, 인간의 육체가 빛을 받았을 때 환하게 빛나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적인 그림, 물론 잘 그렸고요. 지금 제우스가 구름으로 변해가지고 이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덮치고 있죠. 제우스가 서양화에 속에 등장하는 모습들은 다 덮치고 있을 때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 구름 속에서 제우스가 등장하는 이런 판타식한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CG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묘사가 성공적으로 잘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온화한 느낌의 성모자도 굉장히 잘 그렸는데 이러한 코레소의 성모자상의 온화하고도 푸근한 느낌,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는 이런 느낌들이 그 카사트가 그리는 엄마와 아이 그림 속의 모티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872년에 살롱에 입선했던 이 초기 작품을 보시면은 그러한 코레조가 좋아했던 황금빛 빛이 살결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면서 또 부서지는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구도 자체는 굉장히 클로즈업된 구도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구도였거든요. 이런 구도의 그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탁월하게 구도를 잡고 있는 그림이고 카사트의 그림을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남자가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자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카사트의 성적 지향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질 바가 딱히 없는데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여자만 엄청나게 많이 그리셨습니다. 남자는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뒷모습은 거의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여성의 어떤 풍부한 표정들을 정말 내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만 잡을 수 있는 이런 미묘한 감정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카니발에서 꽃을 던지고 있는 여인들인데 이것도 당시 살롱에 입선됐던 작품이고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축제의 행렬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려서 살롱에 입선하면서 파리 화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좀 대비가 되죠. 나중에 인상주의전에 출품했을 때 12개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칸막이 관람석에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처럼 여성이 혼자서 이런 예술을 향유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또 부르주아적인 일상적인 풍경들,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주제를 표현하면서도 뭔가 자족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찾고 능동적으로 즐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그렸고 이 작품이 카사트 작품 중에서는 대단히 대표적인 작품이고 뒤에서 응시에 대한 담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카사트가 1879년에 인상주의전에 나섰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비평가들이 인상주의전을 깎아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가, 밀레, 카사트는 다른 화가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무스광스러운 옷차림과 이 와중에 서툴면 넘치는 허세쇼랑 약간의 매력과 봐줄만한 이유를 선사한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사트가 인상주의 작품을 출시했다가 떨어지고 고전주의 작품을 출시했다가 붙었을 때
이제 이 주류화단과는 나는 인연을 끊어야겠다. 이제 인상주의만 파야 되겠다라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는 이제 심사위원의 의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나는 누가 진정한 스승인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만의 그룹의 드가를 존경한다. 그리고 정통적 미술을 혐오한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전주의적인 그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인상주의자들의 화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점에 들어서서야만 나는 살아있게 됐다. 진정으로 독자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예술가가 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76년 살롱전 낙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가를 만나게 되는데 거의 운명의 파트너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드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고 중간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드가와는 평생의 인연을 간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드가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드가는 여성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여성 혐오가로서는 미술 사상 가장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드가의 거울 앞에서라는 이런 파스텔화가 있는데 이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파스텔 화를 보고 카사트는 진짜 화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블러바드 오스망의 화랑 창문에 전시된 드가의 파스텔화를 처음 보았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그의 작품에 열중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난 예술을 보았고 곧 나는 내가 본 그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드가의 작품이 카사트를 울리는 뭔가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드가가 여성을 그리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파스텔로 어떤 살결을 미묘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에서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카사트는 했었는데 이 작품은 반대로 드가가 카사트를 발견하게 됐던 작품입니다. 카사트가 꼬르띠에 부인의 초상미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을 때 드가가 이 작품을 보고 카사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드가는 또 뭐라고 했냐면 드가도 마찬가지로 진짜 화가를 찾았는데 누구인지 몰라도 나와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서 또 여성 혐오적인 드가의 시선이 나오죠. 대부분의 화가들은 술 달린 모자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너 좀 하는데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루브르를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된 거예요. 당시에 예술가들이 루브르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예술적인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예술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루브르는 예술의 성전이니까. 그러면서 드가가 그 카사트와 같이 루브르에 갔을 때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드가의 드라마틱한 경사를 쓰는 방법,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는 방법, 이렇게 그 구도가 서로 대치되면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이런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갸우뚱하게 있는 사람이 카사트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카사트의 언니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뭔가를 적고 있고 카사트는 예술가답게 작품을 열심히 보고 있죠. 그런 예술가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자신감 넘치는 오만한 예술가들의 어떤 커뮤니티다 보니까 계속 좋은 사이였던 것이 아니고 또 싸움이 있습니다. 카사트가 루브르에서 어느 날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이 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작품은 스타일이 없다 라고 카사트가 얘기했는데 드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자가 스타일이 뭔지는 아냐? 라고 이제 비꼬는 겁니다. 드가가 좀 성격이 꼬였어요. 나 혼자 살고 발레리나들이나 음침하게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좀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꾸합니다. 그러니까 카사트가 열받았죠. 가뜩이나 여성으로서 화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결별을 하고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위해서 그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드가가 많이 차용했던 여성이 꾸미고 있는 순간들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가는 뭔가 그 여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지켜본다거나 위에서 내리깔아본다거나 문틈 사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반응적인 구도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 작품에서는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보다 더 높은 구도 위에서 뭔가 주체적인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우러러보게 만드는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가냘픈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화면 전체를 이 여성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삼각형으로 점유하고 있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드가의 모티브이지만 또 카사트만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여성의 모습인데, 이거를 보고도 그 드가는 엄청나게 혹평을 했다고 해요.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혹평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작품 2개를 이 작품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은 교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소장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작품에 있어서 존경하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라는 객석의 여인, 아까 오페라석에 앉은 여인처럼 그 예술을 즐기고 있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뒤에 배경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화면 구성을 하고 있고, 여성도 약간 역동적인 그렇게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티나고 아름다운 한순간을, 언니의 한순간을 묘사를 해주고 있죠. 인상주의전에 출품했던 12점의 작품 중 하나인데, 이 자세, 그리고 이 자세, 객석에서 팔을 기대고 있는 리디아, 이런 자세도 드가와의 교리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자세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도 파스텔로 그려졌죠. 그런데 드가와 그 이후로 한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드가가 카사트를 그려준, 정면의 모습을 그려준 몇 안 되는 작품인데, 이게 지금 카사트의 모습입니다. 카사트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포즈를 취한 작품이 몇 개 없는데 이런 작품이 있죠.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리디아를 그린 카사트의 모습, 이런 자세의 유사성들이 보여집니다. 화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위에서부터 살짝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술의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카사트는 내가 그려지는 대상이 되는 거에서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아마도 마네의 모델 역할을 했던 화가들, 아까 얘기했죠. 에바 곤살레스나 베르토 모리소 같은 화가들과는 자신은 다르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직접 그리는 존재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 작품을 위해서 포즈를 취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드가가 나를 그려주긴 했는데 그때는 좀 친해서 걔가 해달라고 해서 그려주긴 했는데 이게 알려지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나는 그리는 사람이지 그려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바 곤살레스나 베르토 모리소의 미술사적인 업적이 1970년대 이후로 페미니즘 미술사가 발전하면서 부각이 되는데, 그 전까지 그들의 업적이 간과됐던 이유 중 하나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쟤들은 화가가 아니라 마네의 모델이었잖아. 그런데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어? 마네의 모델이었을 뿐이고 자기만 작품 없고 마네 거를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얘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상주의자들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여성 모델을 어떻게 만나고 발견했고 교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귀족의 자제들이나 여성들이나 그 마님들은 그들에게 의뢰를 받고 초상화를 그려주지만 누드를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장녀들에게 많이 의존했거든요. 거리의 여성들. 그러니까 남성 화가들, 특히나 인상주의자들의 여성 모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장녀들과 같은 동급의 치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카사트는 아마 그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모델 나부랭탱이가 아니고 나는 화가고 그들과 똑같은 진짜 창조자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집 얘기했죠. 시카고 세계박람회 여성의 집. 그때 출품했던 공간, 이 여성의 집이라는 박람회 공간이 여기인데요. 이게 그 포스터고요. 그 한쪽 벽면을 카사트가 의뢰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념비적인 거대한 작품을 카사트는 그때까지 거의 안 했거든요. 주문받을 일도 없었고.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BTS가 미국에서 인기가 좋다 그러면은 막 신나잖아요. 그게 약간 사대주의라고 하면은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문화 선진국 이런 데서 우리의 문화가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 거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우리의 여성 화가가 잘 활동하고 있고 인정받고 살롱제도 출품하고 있으니 그를 기리고 그의 작품을 우리한테 하나 걸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한쪽 벽면을 맡았는데 현대 여성이라는 작품이 있고 이쪽에 맞은편에는 원시의 여성이라는 프리미티브 워먼이라는 또 맞은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작품인데 이거는 컬러의 경우를 이제 누군가 분석해서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컬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성이 이 과일을 따는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게 보티첼리를 연상케 하는 알레고리적 회화라는 평가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트리프티크고요. 제다나 3변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지식과 과학의 열매를 따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작품이고 왼쪽은 명성을 쫓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오른쪽은 예술과 음악의 알레고리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과를 따가지고 주잖아요. 이 사과가 과학이나 지식, 기술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이 여성이 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적 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수성 넘치는 이상적인 인물과는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하지만 드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만든 것과 하는 것 자체를 맹비난했어요. 왜냐면은 인상주의자들은 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가버먼트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박람회라는 것은 뭡니까? 그 국가의 생산물들이나 산업이나 문화적인 발전상을 세계인들을 불러다 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박람회잖아요. 굉장히 관시적인 행사가 박람회인데 거기다 출품을 한다고 하니 드가나 인상주의자들 다 싫어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근데 카사트도 그런 거 싫어하긴 하는데 왜냐면 사실은 여성의 집이라서 한 측면이 많아요. 여성의 집을 꾸민다고 하니 나도 그래도 뭔가 성공한 여성 예술가로서 하나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벽화 작업을 결정하고 난 후에 자기 수집가가 있는데 후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곧 시카고 박람회를 위한 벽화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조직위원회가 처음 그 작업을 요청했을 때 조금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점차 내가 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이 일이 뭔가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가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난을 나에게 다 쏟아냈지만 말이죠. 저는 이 작업에서 제 영혼을 발견했고 여기에 관한 저의 구상 중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어떤 견고한 방향성 속에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임시 박람회 부스였기 때문이죠. 카사트의 마지막 삶의 모습들은 1894년에 우아생학의 보프렌성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보이는 게 보프렌성이고요. 1904년에 렌스용 노네르 훈장을 받는데 미국 태생 예술가로서는 처음 받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예술 관련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거든요. 이걸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10년 후에 펜실베니아 미술 아카데미 리피코트상,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해리스상 이런 미국에서 주는 상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 당시에 카사트는 이제 건강을 거의 다 세웠고 예술가로서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뭐에 역점을 두고 있었냐면 여성 참정권 운동, 여성 권리 신장 운동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을 두고 예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이 후원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때까지도 그 참정권,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계속 갈등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미국에서 주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다, 애들이랑 거리를 두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상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인연을 맺은 작업은 이 여성의 집 프로젝트가 마지막이었던 거죠. 1914년과 15년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로서의 커리어가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82세, 꽤 오래 사셨어요. 지병으로는 류마티스 신경통, 당뇨, 백내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때문에 시력을 상실했던 거죠. 10년 전에. 이제 작품을 보게 될 텐데 5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겠습니다.